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입니다. 지금 도쿄에서 연결해주고 계신데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얘기한 거는 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차기 총리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건데 왜 언론에서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그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 집권당 총재가 국회 표결을 거쳐서 총리로 지명되는데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내각을 발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총리도 총리지만 이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얼마나 내각에 포함될지 여부가 그 내각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달 29일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네. 총재가 된 사람이 이제 10월 초쯤에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고 나중에 또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총재 선거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당 대표 선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 대표는 당연히 당에서 알아서 뽑고 총리는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그렇죠. 통과를 하는 건데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1년 전만 해도 스가 총리가 당선이 될 때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또 받기도 했었고 보도 찾아보니까 8월에도 당 내에 지지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스가 총리의 연임을 그렇습니다. 예.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런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연임의 의지를 강력히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냐? 많은, 배경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을 꼽을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유권자 불만들이 많이 쌓였죠. 음, 그리고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약해지면서 당내에서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말씀대로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에 취임을 했는데 당시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에서 80%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50만 명 증가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는 30%도 안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곧 총선이 있다는 건데 일단 그 일본 국회의원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제 예, 예. 중의원하고 참의원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선은 4년 임기의 중의원을 말합니다. 음, 만약 스가가 계속 당 총재, 다시 말해서 당의 얼굴로서 계속 총선을 지휘하게 되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과반? 어렵다. 의석수는 줄어든다. 이런 어두운 점만 계속 나왔거든요. 음. 이 때문에 지역구 기반이 약한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이러다가 또 금배지를 못 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생기면서 스가 총리 미안한데 그만하시죠. 이런 여론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실제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다시 말해서 최근 1년 동안 크고 작은 선거들이 있었거든요. 여야 대결 구도의 선거에서 8차례가 있었는데 전부 자민당이 전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고, 이기지 못했어요. 네. 스가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름 그 승부수를 던진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자기를 총리로 만들었던 그 니카이라는 그 예, 한국에도 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간사장이 있는데 이분도 교체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강요, 우리로 치면 장관들이죠. 장관들도 교체하겠다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이것마저도 반발을 부른 거예요. 곧 음, 나갈 사람이 인사는 무슨 인사냐. 무리수 아니냐 이런 반발도 당내에서 터져나오면서 결국 상황을 좀 뒤집어 보려던 스가로서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바람에 미련 없이 자리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확 떨어진 게 뭐 코로나 관리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기반도 약해지고 지지하는 당내 인사들도 많이 줄어든 건데 혹시 이번 도쿄올림픽도 여기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아,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라고 뭐,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네. 스가 총리의 구상은 올림픽하고 연임 구상하고 맞닿아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연임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개최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전문가 경고까지 무시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세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유권자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잘했다고 평가를 했어도 이런 판단이 직접적으로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다가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환자가 올림픽 기간에 급증을 했어요. 예, 예. 올림픽이 7월 23일 날 개최를 했는데 6일인가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첫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2만 명까지 폭증하는 그런 신규 확진자 증가가 있었는데, 올림픽이 코로나 확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경계심을 흐트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 관리를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못한 게 여러모로 정치적으로까지 스가 총리에게 아주 불이익으로 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민당 내의 반응, 또 나아가서 일본 여론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스가 총리가 원래 연임 쪽에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총리 밑에 있던 그 내각 강요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면 그 장관들인데, 예. 지금 총리가 한번 더 하겠다는데 우리가 나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겠죠.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근데 스가 총리가 불출마 하는 쪽으로 이 가닥을 잡히니까 잠잠하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주요 파벌 인사들이 움직임이 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파벌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예. 그에 따라서 당내 이학 집산의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정치인 말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떠냐? 아마도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인, 새 총리가 나오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됐는지 스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발표 이후에 자민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아이고, 그리고 네. 시장도 반응을 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불출마 발표 당일날 니케이 평균 주가가 2달 만에 장중 29,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일반 여론, 그리고 주식의 반응은 그 다수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저도 그 불출마 선언 보도랑 함께 일본 증시가 급등했다는 뉴스까지 함께 보면서 이런 분위기구나 싶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쪽에 집중이 됩니다. 차기 총재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일단 후보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저희가 지종희 기자 인터뷰, 그러니까 리포트를 봤을 때는 한 3-4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저희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유력 후보로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전격적인 그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기시다 후미오 전 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라는 이 정치인이 있습니다. 앞서 그 리포트에도 보셨겠지만은, 일단 기시다 정조회장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익숙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바로 2015년이죠.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제 외교장관 간 그 합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외교장관이 윤병세 당시 장관이었고, 이때 일본 측 장관이 바로 기시다 외무상이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로서 1년 전,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될 때 그 선거에도 나왔는데, 그때 스가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있는데, 여러분 고노다마라는 기억하죠. 예. 예, 고노 총리의 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친아들. 그렇죠. 예,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인데요. 외무상도 했고요. 우리로 치면 또 그 방위상, 국방부 장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행정개혁 담당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겸해서 백신 접종 담당상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을 2개를 겸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은 이제 일본의 백신 접종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노 담당상도 지금 출마 의향을 밝힌 상태에서 이제 각 파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신 담당상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코로나 때 새로 생긴 직책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본이 좀 약간 그 분야에 따라서 업무를 나눴는데, 우리로 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들은 후생 노동성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백신 접종은 또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서 따로 업무를 떼내가지고 이 고노 행정기업 담당자한테 이제 맡긴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기시다 그리고 고노까지 봤고요. 또 얼굴이 네. 익숙한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예, 전 간사장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시바 전 간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 4번 출마를 했어요. 네 이번에 번이요? 만약에 네. 나오게 되면은 다섯 번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잠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08년에 그 아소 지금 부총리, 음, 아소다로 부총리가 당시 총리였거든요. 그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총리가 됐는데, 예. 2008년도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2012년, 이때 아베 2기 내각이 시작됐던 2012년 선거, 그 다음에 2016년 선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스가 총리가 처음 이 자민당 총재가 될 때 이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5번째고요. 다시 말해서 그 앞서 4번 출마해서 다 낙선한 이력이죠. 다 근데 사전 이분은 5기를 노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차기 총리 적합도를 묻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항상 1, 2를 많이 했습니다. 대중적 인기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권당 총재가 돼야 이제 총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문제는 이 총재가 안 되면 총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총재가 된 분이 없고요. 그렇군요. 된 적이 없는 분이고. 그 민심과 당심이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일본 정치의 특성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성 후보군도 2명이 있는데 다카이치 전 총무상하고 그다음 노다 간사장 대행인데 일단 다카이치 전 총무상부터 볼까요? 아베 퀴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아베 총리의 정치 노선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아사히 신문도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일단 이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이 정치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여성 총리 탄생 가능성이 거론되긴 했는데 이게 워낙 그 아베와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강한 우파적 성향 때문에 중도파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이분 여성 정치인인데 여성을 과거 발언 중에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에 비유한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극우적인 사실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 정치인의 정체성보다는 아베 퀴즈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다카이치 전 총무상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노다 간사장 대행 이분은 좀 생소한데 지금 뭐 노다 간사장 대행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현실적으로 총리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기 위해서 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아직으로서는 그 여론조사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실제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5명의 후보군을 박원기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네요. 기시다 정조회장, 전 정조회장이 익숙하네요라는 댓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무상을 역임했던 사람들은 그 한일 관계 얼굴을 드러낼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익숙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죠. 이 5명. 번호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5명 중에 그래도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포스트 스가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여론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도통신이 지난주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위가 고노 31%가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26%, 기다 전 정조회장 8%. 그다음에 노다 세이코와 다카이치가 비슷한 4% 순으로 나왔고요.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기간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 숫자는 뭐 당연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위는 교도통신하고 결과가 같아요. 1위가 순위가, 고노, 네. 2위가 이시바, 3위가 기시다. 여론조사라고만 보면은 고노가 가장 앞서 있는데 사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시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 4번 출마를 해서 다 떨어졌는데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는 지난해 총재 선거 결과가 1위가 당연히 알려진 대로 스가 총리가 1위를 했고 예. 2위가 기시다였어요. 그래서 기시다한테도 밀리면서 큰 표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5번째,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5번째인데 이번에도 이 후보에 신중히 한다는 자기 파벌레 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고노 행정개혁상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럴 바에 이런 논의가 파벌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면은 회복이 좀 어렵다는 전망이 그 이시바 파벌 안에서 좀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차피 승산 없는, 만약에 이 게임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걸 차선으로 얻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다크호스로 지금 여겨지는 사람이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거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본 정계에 아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가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오늘부터 TV 출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기 자신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면서 또 아베노믹스, 아베 정책을 또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5명 중에 네. 아베 전 총리와 가장 가까운 후보군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다. 여성 그렇습니다. 후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군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물론 누가 될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네, 말씀대로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하긴 한데요. 차기 총리 후보군의 여러 성향이 가진 인물이 나섰지만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나 동력이 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 누가 돼도 자민당 사람이고 자민당 자체가 심각한 우경화에 빠진 상황이라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운신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내각의 근본적인 외교의 틀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이번 가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도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일본 역시 내년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서 대응이라든지 향후 노선을 결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이렇게 된 게 이제 앞으로 있을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 스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또 이렇게 몰락이 좀 빨리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졌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좌민당 총재 선거가 먼저 치러지고 그 다음에 자민당은 여기서 뽑힌 새로운 총재를 당의 얼굴로 내세워서 그렇게 선거를 하게 됩니다.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자민당 총재 선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로 진행이 돼요. 1차 투표는 자민당 내에 국회의원 1명당 1표씩 행사를 하게 되는데 자민당 국회의원, 중의원이 383명입니다. 그래서 383표가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전국 당원 당후 투표라고 해서 이 일종의 당원표죠. 당원표가 똑같은 숫자로 383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6표가 되는데 당연히 과반이 384표가 되겠죠. 그 1차 투표가 이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은 다시 1, 2위를 대상으로 해서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되는데 결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1차 투표는 아까 383표 더하기 383표를 해서 가른다고 했는데 이 결선 투표는 383 더하기 47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1차 투표든 결선 투표든 간에 국회의원 표는 383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1차에서 당원 투표 383표는 1차까지만 유효하고요.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우리로 치면 시도가 이제 47개가 있는데 이 광역단체 연합마다 한 표씩을 행사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이 한 표, 부산 한 표, 충남 한 표 이런 식인데 이래서 47개 광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47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3표의 국회의원 표와 그 다음에 지역의 47표가 더해져서 이 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 표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훨씬 비율이 크니까요. 음. 그래서 파벌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서 신임 총재가 결정되면 이제 10월 초쯤에 임시 국회가 열리고 총리가 선출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중의원 국회의원 임기가 10월 21일이거든요. 때문에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중에는 총선, 다시 말해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의원이 하원에 해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 참의원이 그렇습니다. 예. 상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건 요 중의원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들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실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 첫 번째 선거가 차기 새 총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정치적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궁금한 건데요. 자민당이 우경화되고 있고 지금 민심과 당심이 약간 괴리돼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자민당이 이렇게 장기 집권한 이유, 앞으로도 좀 계속 집권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한데, 예. 일단 일본 국민들 성향이 이제 안전, 그리고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심리가 좀 크고요. 아무래도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기는 거를 좀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고, 그 저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대응이 좀 많이 이쪽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미국이나 영국 등과 비교해서 일본의 코로나 대응 정책, 워낙 미국하고 영국 코로나19 때문에 희생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자 수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1년 넘게 이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진 게 사실이고, 따라서 자민당이 새 총재로 누굴 뽑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코로나 대응, 그리고 한편으로 또 중요한 그 경제 회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자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잃느냐 아니면 정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기 특파원과 함께 차기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될지, 또 총선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